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한동훈 후보는 이제 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오늘 이제 많은 장시간 한 40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이 원희룡 후보가 어떤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올렸는데 감독님 그 순서대로 한번 그 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오늘 원희룡 후보가 순서대로 오늘 올렸습니다.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 당에 대한 배신은 별거 아니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배신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국민이다 이야기한 게 대통령한테 배신하는 거는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들린다는 것인데 이거는 한동훈 후보 측의 발언은 대통령과 차별하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나 당을 위한 길이 아니라 개인의 정책 야망을 위한 노골적인 행보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배신하지 않을 대상이 국민이다라고 이야기한 게 대통령한테 배신한 건 별거 아니다는 이야기로 혹시 이어지시나요? 그러니까 논리 비약이고요. 뭐 점잖게 얘기하면 논리 비약이고요.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논점 자체를 그냥 이탈해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다. 이 정치인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윤석열 정신의 기본을 안다면은 배신하지 않을 대상은 국민뿐이다. 뭐 이런 거, 여기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그럼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배신은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논리 비약을 하고 유추 해석을 해버리고 그러면 배신하지 않을 대상이 국민뿐이라는 거에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사실상 뭐 이탈해버리는 그런 건데 저는 그 다음 발언도 그래요. 한동훈 후보의 발언은 대통령과 차별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차별화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어요. 네. 차별화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는데 저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원희룡 후보가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별화와 배신이 거의 뭐 동의어 비슷하게 종이 한 장 차이 뭐 도찐 개찐 뭐 이런 겁니까? 네. 저는 이 얘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은 뭐죠? 다양성이죠. 다양성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다 차별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똑같지가 않고 차별화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기업 경영 전략 이런 것도 보더라도 차별화 전략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게 기업 그 경영 전략의 아주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차별화 전략. 근데 차별화가 이 차별화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적대적 차별화를 할 것인지 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적대적 차별화라는 앞에 그거를 형용사를 붙였으면은 뭐 적대적 차별화와 배신은 한 종이 한 장 차이다. 그거 모르겠는데 아니 좋은 의미의 차별화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보수라는 게 뭡니까? 보수라는 게요. 온고의 지신이에요. 온고의.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게 보수의 정신인데 보수의 개혁은 바로 옛 것을 익히고 거기서 일신우일신하는 그런 개혁 아닙니까? 그럼 보수의 개혁이라는 게 차별화 아닙니까? 기존 보수하고 차별화하는 거 아닙니까? 일신우일신하는 게. 네. 어저께의 보수와 내일의 보수는 좀 달라진다. 그게 달라진다는 게 차별화 아닙니까? 그럼 보수의 개혁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요.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안 되고 어떻게 차별화를 배신론하고 동의어로 취급한다. 근데 본인은 정작 레드팀 만들겠다. 당정 일체를 선언하면서도 본인이 레드팀을 만들고 레드팀의 팀장 역할을 해서 혹시라도 용산 대통령실과 의견 차이가 있다면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 책상을 내려치는 한이 있더라도 뭐 관철시킨 걸 관철시키겠다. 그건 차별화 아니고 뭐죠? 네. 그게 동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드팀이라는 게 제가 기억합니다만 우리 지호님이 옛날에 윤석열 캠프에 있을 때 그때 한번 레드팀 이야기 초기 단계죠. 지금 이마 빌딩 때. 상당히 그때 아주 곤혹스러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무슨 왜 레드팀이냐고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조직인 건요. 그 회사도 그렇습니다만은 레드팀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 오너의 결정이나 리더의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편협한 정보를 가지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어떤 결정이 모두 다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이제 회사가 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집단 지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 집단 지성은 뭐냐면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는 건데 정말 잘 되는 기업과 못 되는 기업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레드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다 옳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통령도 분명히 잘못할 수가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정보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비판하고 어떤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거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뭔가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견제도 하고 조언도 하고 지지도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과연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했던 레드팀과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어떤 건강한 당정 관계 그건 저는 별로 그렇게 차이나 그렇죠. 보이지는 않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뭐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 지금 그 표현만 가지고는요. 원희룡은 레드팀을 만들어서 팀장이 돼서 책상을 내려치는 한이 있더라도 민심의 쓴소리를 용산 대통령실에 관철시키겠다. 네. 아니 한동훈은 건강한 당정관계. 건강한 당정관계는 뭐냐? 수평적이고 실용적인 당정관계를 의미한다. 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자기는 배신을 안 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은 배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희룡 그 후보가요. 굉장히 두뇌가 명석한 분이고 그다음에 1982년 대학 입시에서 학력고사 수석, 서울대 입학 수석, 나중에 사법고시 받고 그때 뭐 수석, 삼수석에 빛나는 놀라운 두뇌를 가지신 분인데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뒤죽박죽이에요. 논리적으로 완전 뒤죽박죽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말고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원입니까?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를 미래를 보여주는 정정당당한 축제로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국민의힘 당원인지 민주당 당원인지 조차 의문입니다. 전당대회가 축제의 장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축제를 말할 때입니까? 또 무엇이 그렇게 정정당당합니까? 총선 패배는 대통령 탓이고 한동훈 후보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 전당대회라는 게 원래 뭐 그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장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그거 이야기한 건데 그게 지금 그럼 축제장이 아니면 그럼 뭐 어떻게 하는 뭐 거죠? 제사 지내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니 이건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저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대해서 보통 당의 그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 당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냥 쓰는 일반적인 얘기 아닙니까? 네네. 정치 그 현상을 설명할 때 그 어떤 당의 전당대회는 그 당원들의 축제다. 뭐 이런 얘기 다 쓰거든요. 네. 또 왜 일반적으로 써오던 저 말을 시비 걸고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을 반대편 당의 당원이라고 하는 저 논리비야.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어요. 연결고리가. 저 말을 한 것과 저 말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원이라고 몰아가는 것에 연결고리가 뭐가 있죠? 저 길게 쓴 문장 중에 연결고리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리 파탄이에요. 저 정도는. 논리 비약도 아니고 논리 파탄입니다. 두뇌가 명석한 분이 왜 저렇게까지 망가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이제 CBS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원희룡 후보가 제주시사 때 무소속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다. 네. 80점 잘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입당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빗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국민의힘이 최초의 선택이고 자기는 이거 계속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차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민주당원이라고 그러면 민주당원의 그 어떤 상대 후보를 당신은 좌파야라고 뭐 민주당원이야 그러면 그 어떤 걸맞는 뭔가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오늘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그
좌파 그 김현정 진행자가 뭐 한동훈 좌파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까 네. 그 원희룡 캠프 쪽에서 많이 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국가보안법 유지에 대해서 우리 어저께 다 들춰봤잖아요. 팩트 체크 해봤잖아요.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유지 존속해야 된다. 근데 원희룡은 국회의원 시절에 화끈하게 뜯어 고쳐야 된다. 거의 폐지 수준으로 화끈하게 뜯어 고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국내에 와 있는 그 중국인에 대한 참정권 줄 건지 말 건지 원희룡은 찬성한 사람 아닙니까? 한동훈은 상호주의, 외교라는 게 상호주의인데 왜 우리만 인정해주고 중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그 인정 안 해주냐? 그러니까 저쪽이 인정 안 해주면 우리도 그거 끊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뭐 그거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한동훈을 민주당원이라고 몰아붙이는 근거가 전당대회가 미래를 보여주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 저 말 한마디였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논리 파탄이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너무 좀 경강부회 아닌가라는 네. 그런 뭐 느낌을 또 지울 수가 없네요. 자, 또 하나 또 뭐 글이 또 오늘 아침에 글을 되게 많이 썼어요. 또 글이 있나요? 예. 대통령과 대표가 갈등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2016년 2016년 새누리당 때 네. 우리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대통령과 차기 주자가 갈등하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것도 1997년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 사례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 사례에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와 대선 후보 자리를 단숨에 거머쥐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을 아끼고 키워준 윤 대통령과 차별화도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의 징검다리가 될 특검도 먼저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나쁜 정치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을 위해 선거에 나온 후보와 자신의 대선만을 위해 당대표에 나온 후보의 싸움입니다. 당을 위해서 원희룡이 이겨야 합니다. 지방선거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 원희룡이 이겨야 합니다. 근데 저기서 말이죠. 김영삼 대통령과 이해창 후보 사례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사실은 이해창 후보가 패배한 결정적 이유는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실 제가 JP가 이해창 후보가 손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해창 후보가 마지막에 그 참모들이 당시에 이제 여기 청구동 JP 집이 있습니다. JP 집에 꼭 한번 찾아가시라. 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당신하고 JP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 그 JP가 기다렸어요. 근데 끝까지 안 갔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이해창 후보가 끝까지 그 집에 내가 왜 거기 가냐? 네. 끝까지 안 갔어요. 네. 그 틈을 당시에 DJ가 찾아간 겁니다. 가서 사실은 DJP 연합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총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이 뭐 DJ 김영삼 이해창 뭐 갈등 뭐 이거 또 뭐 좀 부분을 차지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대 형성이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이해창 후보가 결국 JP와 연대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 DJ가 JP하고 연대를 해버렸죠.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당시의 패착이었어요. 그렇죠. DJP 플러스 박태준. 네. 박태준. 박태준까지. 네, 그렇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아니, 김종필과 박태준이 어떤 사람입니까? 박정희의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들이었고, 박정희의 후배들이었고,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때 그 좌파로 그 본인들이 좌파로 이렇게 낙인 찍었던 김대중 쪽에 가서 붙게 만든 게 이회창 후보 아닙니까? 근데 네. 이회창 후보는요, 또 YS가 나중에 탈당하게 되는 게 뭡니까? YS 화영식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회창 후보가 먼저 김영삼 대통령을 도발을 한 거예요. 네네. 도발을 한 거고. 근데 오늘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 그 유튜브 부분 말고 라디오 정식 인터뷰 부분에서는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한동훈에게 윤석열은 이렇게 했더니 반드시 성공해야 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네. 이게 한동훈의 답변이에요. 그거는 뭐냐? 이회창처럼 무슨 그 현직 대통령 화형식을 하고 탈당을 요구하고 이런 짓거리는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저기요, 특검 발의했다는 게 탄핵의 징검다리라고 하는데요. 자, 빠르면
내일 또는 모레에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자기들이 발의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네. 그럼 또 우리 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그 국회에 돌아오면 이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108석이에요. 근데 공개적으로 그 민주당 거기에 찬성할 수 있다는 사람 4사람이었잖아요. 한동훈표 대안을 내놓으면서 4사람이 지금 다 돌아섰습니다. 네. 다 돌아섰어요. 보자고요. 한지아 의원 있잖아요. 그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입장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입장 아니라. 자기는 한동훈표 그 특검 대안에 대해서 찬성이다. 민주당 그거 거기 절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네. 김재섭 의원. 네. 김재섭 의원 한동훈 그게 합리적이고 나는 그걸 지지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 입장 그렇죠. 아닙니까? 지금 나경원 캠프의 좌장 역할을 한다는 조경태 의원도 그게 네. 다시 오면은 나 찬성 찍을 수밖에 없겠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시사저널하고 얘기한 거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네. 지금 한동훈표 그 대안이라는 게 바로 내가 하고자 했던 그런 것과 맥이 다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재의결할 때 민주당 거기에 찬성표 찍겠다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4사람이요. 한동훈의 대안 때문에 다 이쪽으로 다시 온 거예요. 네. 그러면 대통령을 이게 지킨 겁니까? 아니면 망가뜨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그거죠. 진짜 배신은 정권이 연장을 못하는 거다. 그렇죠. 정말 국민들에게 그 신뢰한다면 정권 연장하는 게 최고의 그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보답하는 것인데 만약 국민을 배신한다 그러면 정권 연장을 못하는 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심정일 것도 저도 거듭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에서요 뭐 인간적 관계 둘이 뭐 친하고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가족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에 있어서 친하고 어떤 친소 관계 이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이 정치 세력 자기가 있는 진영이 정말 지속적으로 어떤 정권을 잡으면서 그렇죠. 어떤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이 정말 다 이 진영을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야당이 되어버렸다? 그거야말로 그 대통령이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을 배신하는 거고 지지층들에게도 정말 배신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아니 아무리 친한 친소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선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분명히 좀 깨닫고 가슴속에 새기고 그거를 실천해야 될 것이 이 108석의 절대 열세 이 의석수를 가지고 저 야당의 무도한 공세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들의 그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네. 어떻게 할 것인가. 108석 대 192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 꾀를 낼 거는 꾀를 내고 뭐 깡으로 버틸 때는 깡으로 버티고 뭘 하면서 수를 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요. 나경원, 윤상현 5선 국회의원이죠. 원희룡 후보 삼선 국회의원의 재선 도지사를 했으니까 여기도 선출직 5선입니다. 이 5선 3명들이요. 진짜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선출직 빵선 이 한동훈에 비해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싸움의 어떤 전략이라는 것은 자신의 특장점 장기, 특기가 발휘될 수 있는 영역으로 갖고 와서 싸움을 거기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이 3명의 5선들이요. 자꾸만 그 유난 관계의 어떤 그 틈새를 파고들고 뭐 하는 거 오로지 그것만 있고 좀 이제 풍부한 어떤 의정 경험이나 행정 경험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한동훈이 아직 이 여의도 정치판에 익숙하지 못하고 의정활동 경험이 없고 그런 거에서 좀 비교 우위를 보여야 될 텐데 전혀 지금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고 네.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뭐 5개의 아마 아침에 일제히 글을 올려서 여러 가지 어떤 비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뭐 이제 뒤에는 보면 이제 구체적인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당원 뭐 이런 것들 등등 뭐 이런 것들 이제 올려놨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 이번 선거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거 뭐 누구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 지켜보셨겠지만
결국 이게 한동훈 위원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인가? 아마 그런 거에서 동의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선거 과정들을 우리가 뭐 일일이 다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적으로 과연 지금 보수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어떻게 하면 보수를 좀 강하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했던 뭐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저는 선거운동이 진행되면 나중에 이게 선거 끝나더라도 이게 회복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지지층도 벌써 이제 지금 막 갈라지고 서로 어떠면서 보면 좀 이게 하고, 옛날에 보면요, 그 이 민주당 쪽 같은 경우도 조국 사태가 있으면서 굉장히 그 갈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번 우리가 이 그 전대가 어쩌면 이게 그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뭔가 이제 하나로 힘을 모으는 그런 어떤 전당대회가 되는데, 마치는 배신이라는 이런 이 화두가 뜨면서 꽤 이제 갈등의 소지가 커버리는, 저는 그런 상황을 가버리면 선거 끝나더라도 이게 회복되기가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좀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인신공격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당의 어떤 재건 방향, 그다음 보수가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이 앞으로의 어떤 저 야당의 어떤 무도한 이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전략, 뭐 이런 걸 논의해야 되는 싶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캠프 회의를 하면서 우리 그 한동훈 시작 캠프는 총구를 바깥으로 돌리자. 네. 총구를 바깥으로 돌리자. 내부 총질하지 말자. 내부 총질하지 말고 총구를 바깥으로 돌리자. 좀 이런 정신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건 지금 뭐 워낙 지금 야당의 공세가 심한 상황이니까요. 이런 심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생산성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는 느낌입니다.